좋아요, 구독!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이슈 핵심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자, 중국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양회가 개막을 합니다. 이 양회에 앞서 개막한 이중전회에서 지도부 인사와 정부 조직을 개편했는데요. 이 관련 소식과 향후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전인대, 즉 전국 인민대표 대회 개막에 앞서서 지난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중 전회가 좀 열렸습니다. 자, 근데 이중 전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되게 그 전인대 뒤에 이중전회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전인대 앞서서 이중전회를 열 정도로 상당히 세간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지도자들의 그 추천 명부가 전인대로 추인하게 되게 됐고요. 또 국가기관의 개혁안도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그 정적인 상하이방이 그동안 10년간 차지했던 중앙정법위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경찰이나 법원, 검찰, 감옥 같은 쪽에 법 집행하는 모든 기관을 총괄합니다. 여기에 칼자루를 시진핑 측근들로 이제 빼앗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시진핑 직속의 중앙내무위원회로 통합시키게 됐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반대 세력이라든지 시위가 벌어지면은 사회 안정을 명분을 들어서 국내 치안뿐만 아니라 이민, 대테러, 그리고 교통, 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회 조직, 그리고 해외 정보 활동까지 관장하게 됐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르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시진핑의 그 복심이라고 불리는 리창 전 상하이당 당 서기가 서열 2인 총리로 등극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도 경제나 금융을 담당하는 국무원 부총리는 당수에 상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취자진이 모든 당정군을 장악했기 때문에 덩샤오핑이 바위에 새겼던 집단 지도 체제가 사실상 폐기가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진핑 1인 영구 집권 체제가 완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회에 앞서서 이번 이중 전회에서 시진핑의 이 1인 집권 체제가 좀 완성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향후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네, 중국에서는 이번 그 양해 양해 기간에 세계 안정이죠. 물가나 고용, 성장 안정을 주안점을 두기로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런 안정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즉각 통제 강화로 읽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모든 공무원들 연쇄 이동 속에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하방이나 공천당이 장악했던 지방 정부, 국유 기업에 대한 연쇄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이제 시자진을 중심으로 한 시진핑의 측근들로 모든 세력이 채워지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2분기까지는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투자 활동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런 새로운 임명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고속 승진을 하고 5년 뒤에 승진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에 나서기 때문에 이번 그 시진핑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내세웠던 친환경 그리고 고령자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데이터 경제 쪽에는 집중 투자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올해는 이런 투자로 인해서 성장률이 높아지겠지만 내년부터는 역효과로 인해서 회색 코뿔소라든지 블랙스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 과정에서 백지 시위가 다시 격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사회나 경제는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이중 전회 이후에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을 것으로 좀 풀이된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된다면 인프라 육성 등에 경쟁적으로 좀 투자를 좀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요, 이 위드 코로나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 전인대에서 발표될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이 목표와 또 경제 정책 방향이 좀 어떻게 향후에 좀 이어질지도 궁금하게 되나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전인대 이전에 중국에서는 31개 성시에서 미리 전인대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는 동부 연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5%대 성장을 목표로 했고요. 중서부 내륙 지역은 6%가 성장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뭐 올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정 성장, 고용 안정,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한 경제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성장률 목표도 지난해와 같은 5.5% 내로 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요 축소라든지 공급망 타격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 후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는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5가지 산업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육성할 계획인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 확대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신에너지 자동차의 보급 확대, 또 고령자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합니다. 뭐 중국은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50년도 들어가면 40%가 되기 때문에 고령자와 관련된 제약이라든지 이거와 관련된 그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이 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이제는 디지털 경제를 좀 더 발전시키기로 했고요. 세 번째로는 국유 기업뿐만 아니라 민영 경제 그리고 기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동 부유론이라든지 인민 경제론을 전면에 내걸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투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자한 무역 협정에 적극 체결하기로 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앞으로 집중 투자에 따른 블랙스완이나 회색 코뿔소 출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지방 정부의 리스크 방지나 해소 차원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집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에서 여러 방편으로 좀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근데 이번 전인대에서 내수 주도의 성장을 발전 목표로 좀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수출이나 투자를 대신해서 소비가 성장 엔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1월부터는 현재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모빌리티죠. 이동을 지원하는 모든 그 서비스들이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 활동도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2월 한 달만 보더라도 도시 지역의 지하철 승객수를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그 모든 모빌리티가 급속하게 회복이 되면서 서비스 소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두 자릿수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2월달 52까지 올라왔고요.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56으로 급속하게 회복이 됐는데요.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특히 대면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는 뭐 보복 소비들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이런 보복 소비는 조금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감염이 폭발됐던 시기가 작년 겨울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가 아무는 시기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 침체에 따른 기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중국은 올해는 정부 목표는 5.5%보다는 5.6% 정도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제약 요건 때문에 4%대 성장으로 좀 완만한 성장 회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 중국의 2분기 성장률 좀 반짝 특수로 볼 수 있겠다 이런 풀이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에 그동안 조금 좀 부진을 보였던 이 중국의 반도체 경기도 그렇다면 회복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지원 정책을 쓰고 있지만 뭐 신규 공사들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인력도 지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고용 시장 자체가 지금 콩콩 얼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차용 기술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뭐 중국 제조 2025에 따르면 뭐 2030년까지는 중국이 반도체 자금률을 80%까지 끌어올릴 예정으로 있지만 아무래도 현재와 같은 30%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양측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아이폰에 납품하기 위해서 무려 11조 원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지금 추진했었는데 미국이 여러 가지 그 규제 장치로 인해서 공장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신규 고용도 지금 그 모두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대만 침공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 액션을 취했을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처럼 중국에 대한 그 제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굴기의 꿈은 포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전인대에서 뭔가 특별한 정책이 좀 나올 듯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중국 관련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내수 진작, 특히 소비를 중심으로 진작시키는 정책, 그리고 데이터 이코노미가 대표가 되는데요. 내수의 핵심은 소비다 보니까 뭐 중국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을 다 풀고 있고요. 또 가전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 쿠폰을 앞으로도 계속 발급해 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 차량의 80%를 신에너지 자동차로 교체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자동차가 보급된다면 충전 시설이 빨리 깔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 1위 규모의 충전 시설과 관련된 투자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데이터 이코노미를 키울 예정인데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5G 네트워크라든지 제조업의 디지털화 정도로 해서 기존 산업의 연장으로 데이터 산업을 보았지만 앞으로 2035년까지는 데이터 자체를 새로운 생산 요소로 보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물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뭐 공기와 같은 이런 생산 요소로 규정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개인들의 모든 데이터들을 정부 하에 수집하고 사용하고 유통 규칙을 만들어서 사회 전체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1차적으로 정부나 금융기관들에서 외국산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모든 그 외국 기업들을 추방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에너지나 교통과 같은 주요 사회 인프라 산업을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중국 진출이 더 어렵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소비라든지 온라인 소비, 에코 소비가 중국에서는 부각이 되겠지만 외국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냥 그 보기 좋은 떡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